한국 기차는 완전히 형편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 전문가가 한국 대표단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시속 330km, 프랑스는 320km인데 한국은 겨우 260km밖에 안 나와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팔려고 하죠?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 엔지니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멀쩡한 기차에 모래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거죠? 50도 사막에서 6시간 동안 모래 폭풍을 견뎌내는 충격적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그 전문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차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대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몇 달 뒤 80억 달러 계약을 두고 벌어진 투표에서 전 세계가 경악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철도 일을 하고 있는 물타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 초 어느 아침이었어요. 저는 타슈켄트에 있는 철도위원회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벽에 걸린 3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 보던 사진들이었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12년 전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만든 탈고라는 기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였죠. 그 기차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마치 은색 총알처럼 우리 갈색 사막 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1년 뒤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기차 아래쪽 공간이 너무 좁아서 짐을 실기가 어려웠어요. 화장실이나 다른 설비들을 설치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우리나라는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차를 오래 타야 하는데 짐도 많이 가져가야 하고요. 그런데 이 기차는 너무 작았어요. 한 번에 280명밖에 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차 한 대 값은 무려 2,800만 유로였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죠. 더 큰 문제는 기차가 고장났을 때였어요. 우리 기술자들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중요한 부품들은 손도 댈 수 없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런 부품들은 회사 비밀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사진은 지난달 모습이었어요. 기차는 여전히 다니고 있었지만 뭔가 고장이 생길 때마다 스페인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와야 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저 옆에서 보고만 있었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정부에서 새로운 임무가 왔어요. 파란색 도장이 찍힌 두꺼운 파일이었는데 열어보니 깜짝 놀랄 일이 적혀 있었어요.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새로운 고속철도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무려 1300km나 되는 긴 거리였죠. 사막과 산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어요. 이 철도가 완성되면 우리 수도에서 시작해서 부하라, 그 다음 히바를 거쳐 누쿠스까지 연결되는 거였어요. 마치 옛날 비단길 같지만 낙타 대신 현대 기차가 다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내린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완전한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에게 기차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뜻이었죠. 스페인처럼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뭔가 고장 날 때마다 외국 전문가들을 부르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비서가 전화로 알려주는데 전 세계 여러 나라 회사들이 우리와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스페인도 있었고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남의 기술에만 의존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철도 회사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철도 회사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비서에게 첫 번째 회의 약속을 잡자고 말했죠.
제 사무실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스페인에서 온 알레한드로 가르시아라는 분이었어요. 그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입고 있는 양복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 평균 월급보다 비싸 보였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가죽 구두에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차고 있었어요. 스페인을 믿지 않고 있던 저였지만 그가 보여주는 조건들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새로운 탈고 모델은 시속 330km로 달릴 수 있었고 정시 도착률이 98%였어요. 친환경적이고 첨단 제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알레한드로는 12년 전과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술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하자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 교육에 대해 물어보니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들 이익만 계산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뒤로 3주 동안 제 사무실은 마치 국제철도 전시장이 된 것 같았어요. 세계 각국 대표들이 줄줄이 찾아왔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카탈로그와 발표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마리 뒤비스라는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정말 우아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프랑스가 자랑하는 TGV라는 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라고 했어요. 시속 574.8km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차 안은 마치 비행기 1등석처럼 고급스럽고 빠르게 달리면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계 도면은 회사 자산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부품 구조나 시스템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차만 안정적으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었죠. 며칠 뒤에는 독일 지멘스 팀이 들어왔어요. 한스 밀러라는 사람이 가져온 기차는 유명한 ICE였어요.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진 기차였죠. 진동을 줄이는 특별한 구조와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어요. 기차 안소음도 50데시벨 수준이라고 했는데 정말 조용한 거였어요. 하지만 독일 사람들도 조건은 똑같았어요. 설계 정보는 밖으로 낼 수 없다고 했어요. 필요하면 기술자를 보내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의존을 계약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일주일 뒤에는 일본에서 사토 유키라는 분이 왔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신칸센을 소개하고 있었죠. 시속 3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고 정시 운행률이 99.8%라고 했어요. 심지어 일본 어떤 기차역에서는 초 단위로 도착 시간이 맞춰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사토는 정말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면 답을 미루거나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하자는 말만 반복했어요. 전통이니 예절이니 신뢰니 하는 말들이 너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는 핵심 내용에는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리웨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제안한 건 정말 대단했어요. 무려 80억 달러 규모의 신 실크로드 계획이었거든요. 523km 구간을 통해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우리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부위원장 아지즈가 예산 보고서를 보면서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부위원장인 토마스는 한국을 비하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우리와 다르다고 지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 모든 나라들의 설명은 정말 눈부셨어요. 하나같이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어요. 해당 부분은 기밀입니다. 계약서 쓴 다음에 자세한 내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어른들 사이에 끼인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기술자들은 또다시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한국에서 박준호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평소처럼 타슈켄트 공항에서 환영단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준호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뒤따라오는 보좌관도 없었고 사진 기자도 없었어요. 꽃이나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일반 가게에서 산 것 같아 보였어요. 박준호는 제게 걸어와서 악수를 했어요. 큰 말이나 거창한 약속으로 저를 감동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를 완전히 놀라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카림베코프 위원장님, 이전에 실망하신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하는 말을 믿기 전에 먼저 직접 저희 조건을 보셔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박준호가 자료를 펼쳐 놓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반짝반짝한 홍보용 사진들 대신 한국 기차들이 정말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받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얼음 폭풍과 사막 더위 속에서 시험받는 모습들이었어요. 사막 기후 특성에 맞춰서 고온에서도 기차가 안정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게 먼지나 모래를 막는 설계에 집중했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정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희 최고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중에 샤크조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차에 관해서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퀴가 철로에서 내는 소리만 들어도 이상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박준호가 우리를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는 은색 기차가 있었는데 KTX 이음이라는 한국 최신 고속 열차였어요. 화려한 느낌은 없이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기차의 최고 속도는 분명 다른 나라들보다 떨어졌어요. 스페인은 시속 330km에서 360km 이상, 프랑스는 시속 320km 이상, 일본 신칸센은 360km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KTX 이음은 상용 최고 속도가 겨우 시속 260km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한국 기차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의 정비 시스템 때문이었거든요. 정말 첨단 장비들이 있었어요. 기차가 달리는 철로 상태를 검사하는 특수 장비가 있었고요. 변형이나 균열, 틀어짐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전차선이나 신호 설비, 통신 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자율비행 드론이었어요. 강을 지나가는 철도 다리나 경사진 길, 사막길, 철탑, 송전선로 같은 위험한 곳에서 사람 대신 점검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안전을 위한 기술이 정말 완벽했어요. 그때 샤크조드가 무릎을 꿇고 기차 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군가 말릴 줄 알았어요. 스페인에서는 고장이나 오작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우리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부분은 절대 만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샤크조드에게 손전등을 건네주며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죠. 샤크조드가 발견한 게 저희를 또 놀라게 했어요. 기차 밑에서 모래와 먼지가 엔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필터가 4개나 있었거든요. 스페인 기차는 필터가 하나뿐이었는데 우리 사막 기후에서는 몇 달마다 막혀서 고장이 자주 났었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국 방문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스페인 알레한드로가 다시 제 사무실에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더 큰 약속들을 가져왔어요. 기차 2대에 5,700만 유로짜리 계약이었는데 더 싼 가격에 스페인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고 했어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였어요. 위원회 멤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제가 스페인 대신 한국을 고려하는 게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은 검증된 곳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경험이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너무 다르고 너무 위험하다고 하고 있었죠. 중국이 더 화려한 제안을 해오자 혼란이 더 커졌어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523km짜리 진짜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약 80억 달러 계약이었거든요. 예산 보고서와 일정표를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조건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아주 피곤할 때 편안한 침대가 부르는 것처럼 쉬운 길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본 것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한국 사막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는 모래 폭풍을 만들어서 기차를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방 안에서 기계들이 기차 부품에 몇 시간 동안 계속 모래를 불어대고 있었어요.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가장 더운 여름날보다도 높았거든요. 6시간 뒤 KTX 이음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샤크조드가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얀 회의실 천장 아래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18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다른 지역 출신의 다른 세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회의 안건은 딱 하나였어요.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고속철 건설의 최종 계약 상대를 정하는 것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곧바로 분위기가 갈라졌어요. 프랑스와 스페인을 지지하는 쪽은 검증된 실적과 빠른 속도, 그리고 이미 깔려있는 기술 호환성을 내세웠어요. 과거 스페인 기차 도입 실무를 담당했던 20년 경력의 자무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해요. 스페인 탈고에 기울어지는 기술이나 사막용 설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98% 정시에 오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고 친환경적이거든요. 그런 스페인 기차의 개선된 버전을 추가로 들여오는데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은 솔직히 잘 몰라요. 처음부터 다 새로 배워야 하잖아요. 반면 한국을 지지하는 위원들은 현장에서 본 것, 손으로 만진 것, 그리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갖기 위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 회의실에서는 말로 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온도가 50도를 넘고 모래가 엔진 안까지 파고들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기술력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철도를 직접 고치고 우리 기술자들이 주도하는 미래를 선택해야 해요. 그 길을 처음부터 함께 걸을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잠시 후 위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찬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사무총장이 한 사람씩 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슴 떨리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사무총장이 제게 투표지를 넘겨주며 말했어요. 위원장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고속철 계약 투표 결과는 한국 12표, 스페인 4표, 중국 2표입니다. 대한민국 현대로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투표 결과가 발표된 며칠 후부터는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정부 간 계약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쳤거든요. 우리 정부와 한국 정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먼저 의향서를 주고받았고, 대통령 간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2024년 4월 14일에 계약을 맺기로 확정했어요. 계약식이 열린 곳은 타슈켄트 대통령궁 대연회장이었어요. 하얀 천장 아래 우리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외국산 기차 한 대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 이 계약은 우즈베키스탄이 스스로 미래 철도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사람을 함께 길러내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다. 한국 대표단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KTX 이음 7칸짜리 기차를 총 6대 공급하고 2년간 정비와 9개월마다 중정비를 포함한 유지보수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계약 금액은 약 2,700억 원이었고 전체 부품의 87%가 한국산이라는 점을 내세웠어요. 이후 몇 주간은 마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시간들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됐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엔지니어 파견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었어요. 스페인 기술자들은 기차를 우리에게 넘겨주기만 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진짜 파트너십이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40명의 우즈베크 엔지니어들이 6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집중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샤크조드를 비롯한 핵심 멤버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익혀야 했고, 프로그래머 솜자는 컴퓨터 시스템을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 영어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서울에서 3개월 차에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샤크조드는 단순히 주어진 매뉴얼만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서울 연구소에서 점검 설비를 보며 메모를 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적극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2025년 초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첫 번째 KTX 이음이 도착했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타슈켄트 중앙역으로 몰려들었고 황금빛 저녁 햇살 아래 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기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기차에는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로 우즈베키스탄 레일이 쓰여 있었는데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터져 나오는 듯했어요. 여름에 40도를 넘나드는 사막 폭풍 속에서 타슈켄트에서 부하라까지 첫 시범 운행이 있었어요. KTX 이음은 완벽하게 사막을 가로질러 정시에 도착했어요. 승객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안도감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죠.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새로운 철도 공학과가 신설됐고 유지보수 시설 건설이 준비되고 있어요. 제가 창가에서 바라보는 사막 위, 푸른 하늘 아래로 우즈베크와 한국이 함께 만든 KTX 이음이 오늘도 달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해낼 수 있게 됐어요. 진정한 기술 자립을 이뤄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KTX는 분명 다른 나라들보다 속도가 느렸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없었고 눈에 띄는 기술력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진정성이었어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모두 자신들의 기술은 비밀이라며 숨겼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고객이 아닌 그저 돈을 내는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손전등을 건네주며 기차 밑까지 직접 확인하게 해줬습니다. 설계 개선 아이디어도 함께 고민해줬고요. 한국 기업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성능보다 진심이 담긴 한 걸음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1등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한국의 정직한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이 사막 한복판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코리안 스피릿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